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한국사 2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가보올미 개혁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가보올미 개혁을 공부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정말 어렵다,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보을미 개혁이 한날 한시에 이루어지는 개혁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수도 있었을 텐데, 가보을미 개혁은 1894년부터 96년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개혁입니다. 1894년에 1차 개혁, 1894년 11월서부터 1895년 5월까지 이루어지는 2차 가보개혁, 그리고 1895년 8월서부터 96년 2월까지 이루어지는 3차 개혁, 일명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개혁까지 근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개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기에, 같은 시기에 바로 여러분들 동학농민 2차 분기가 있고, 그리고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간서, 그리고 을미사변, 아간판전까지 있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건들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막 뒤엉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동학문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보을미 개혁이 시작한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자,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조변갑이라고 하는 고부군수가 탐악을 저질렀습니다. 한마디로 못된 짓 많이 했죠. 원석법안 들고, 그리고 온갖 잡세를 거두어들여서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동학교도였던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밀란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 밀란을 고부밀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밀란이 끝나고 났을 때 진상조사위원으로 쭉 안핵사로 이용태라는 인간이 오는데, 이 인간이 엄청나게 못해 처먹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이 더욱 커졌어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봉기를 합니다. 이 봉기를 1차 동학농민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황토현, 황룡천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동학농민들이 전주성에 입성을 하는 겁니다. 자, 전주성에 입성했다는 얘기는 전라도 지역이 바로 동학교도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정부도 이제는 예사롭게 대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된 겁니다. 전국의 8분의 1이 동학농민에게 넘어간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긴급한 사태가 되었기 때문에 청나라에게 군대를 요청하죠. 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바로 일본 애들이 뭐라 합니까? 야, 니네 텐진조약에 위반했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따라 들어옵니다. 정일 양국 군대가 한반도에 상륙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반해세를 부르짖고 있는 동학농민들이 본의 아니게 자기들의 뜻과는 다르게 지금 양국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자, 정부도 지금 상당히 지금 난감해졌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와서 동학농민들을 이렇게 진압해주길 바랐는데 일본까지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동학농민과 정부는 긴급하게 화해의 약속을 체결합니다. 그게 바로 전주 화약입니다. 그가 패전개혁안의 실천을 약속하기도 하고 집강소 설치를 합의하죠. 자, 그리고 당연히 청일 양곡군의 철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특히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철수를 거부하고 결국 버티기로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나라 내정에 대한 간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 유명한 청일 전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갑오 개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경복궁을 이렇게 포위했습니다. 자, 일본이 내정 간섭을 시도하죠. 그러면 자기들의 어떤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김홍진 내각이 구성이 돼요. 그리고 기존에 조선정부가 추구했던 이 패정개혁안에 대한 실천, 즉 교정청이 중심이 돼서 실천되고 있었던 이 합의안을 사실상 교정청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결국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건국기무처를 설치하죠. 그리고 개혁을 추진합니다. 개혁의 내용을 보면 일단 개국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호 예병형 공, 이 6조를 파라문으로 개편을 합니다. 아주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학부, 즉 교육부랑 그 다음에 농상아문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상당히 근대적인 모습과 비슷하죠. 오늘날의 우리들의 간지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과거제는 나쁜 게 아니지 않아요? 능력분해적인 사회인데 왜 근대적인 모습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실시하는 목적은 맞아요. 능력 있는 유능한 인사를 관리로 뽑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를 과거제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과거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죠. 응시가 제한됐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부를 신설하여 왕실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자, 의정부와 군국기무처가 국정사무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원화되어 있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탁지암은, 즉 여러분들 재무부가 있어서 재정을 일원화하고, 그 다음에 도량형이라 해서 무게와 길이 단위를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세금도 돈으로 내게 하게끔 법적으로 여러분들 제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분제를 폐지하죠. 그리고 조혼을 금지하고 과부제가를 허용하며, 즉 재혼이죠. 그리고 연자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버지가 영모죄를 저지르면 그 집안이 아주 거덜나는 것 같은 이런 죄를 연자죄라고 그러죠. 사실 봉건적인 악법의 요소였습니다. 이걸 폐지시킵니다. 자, 이 갑오을미 개혁의 1차 개혁은 이 군국기무처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당히 자율적인 모습이 강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영향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청일전쟁
와중이었기 때문에,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갑오을미 개혁에 간섭할 그런 겨를이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또 청일전쟁에서 거의 이제 일본이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사실상 거의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딱 승기를 잡자마자 자, 조선의 내정 간섭이 강해지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전면에 나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얼굴 마담의 역할을 했던 홍선대원군을 퇴진시키는 거고, 그리고 바로 궁극기무처라는 기구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영용, 서강범 같은 친일 인물들을 정부에 참여시킵니다. 특히 박영용이나 서강범은 1884년 갑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일본에 망명을 해서 근 10여 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물들이죠. 그리고 바로 이들과 함께 김홍집이 연립내각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 개혁을 추진합니다. 고종은 이때 여러분들 독립서거문과 그 다음에 개혁강령인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홍범 14조에는 여러분들 바로 1차 개혁의 개혁안이 일부 반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새로운 개혁안이 덧붙여져서 14개 조항의 헌법적 성격을 띠는 문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일관의 모습을 보니까 조선은 자주의 나라야. 역시 어느 나라 청을 배제시키겠다고 하는 일본의 의도, 물론 우리들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일본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왕실의 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시켰고, 그 다음에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의 지출은 모두 탁지안문에서 관장한다. 한마디로 재정을 일원화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의 직권을 한정, 쉽게 말하면 지방간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거죠. 조선의 수령은 왕이 임명한 사람들로서 여러분들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힘을 가졌던 관리를 우리는 지방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방간의 사법권을 폐지하죠. 그리고 사람을 쓰는데 14조에서 보니까 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갑오개혁은 일본에 의해서 주도된 개혁이지만 갑신정변의 급진개혁파들의 생각과 동학문민들의 생각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신분제 철폐는 급진개혁파나 동학문민들이 같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홍범 14조의 내용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게 바로 2차 갑오개혁입니다. 그래서 의정부를 폐지하고 내각을 설치합니다. 자, 이 내각이 이제 결국 이 파라문을 또 역시 개편한 7부를 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리고 재판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독립적인 거죠. 그리고 나라의 부강의 원천은 교육에 있다고 하는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합니다. 진짜 중요한 그런 하나의 이 조서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수능시험 같은 데서 자주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성사범학교 관제라든가 애국학교 관제라든가 서학교 규칙 등이 조정이 돼서
근대적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에 관심을 컸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2차 가보 개혁은 역시 한계는 있습니다. 일본이 여러분들 관여가 아주 매우 강했습니다. 다수의 일본이 고문관이 파견돼서 조선의 내정 간섭을 추구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의 2차 가보 개혁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토지제도 개혁이 미흡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군사 부분에 대한 개혁이 미흡하다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보 개혁 자체도 군국기무처 같은 이런 하나의 위로부터의 개혁이다 보니까 민중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토지제도의 개혁이 비겁합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 이와 같은 가보개혁을 시행하려고 했던 목적은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혁을 진행한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우리 사회를 근대 사회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의도가 우리를 역사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이 우리나라 침략하는데 용이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 사회를 근대 사회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일본과 똑같은 체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경제 체제가 다릅니다. 우리 남한은 즉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예요. 자, 이것이 경제 교류하기가 되게 힘들죠. 뭐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경제 침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사회주의 경제 체제다 보니까. 따라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북한의 경제 침투, 즉 경제 교류를 활발하게 하려고 하면 자, 북한은 무슨 체제로 바꿔놔야 돼요? 자본주의 체제로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장 경제 원리를 수용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져서 경제적 통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통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데 이것이 경제활동, 즉 자본주의 경제정책을 이식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뭔가 섞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면 체제를 갖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근대사회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군사 부분에 대한 개혁은 해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힘이 강하면 걔들이 본격적으로 쳐들어올 때 우리가 드르륵 긁어버리면 어떡해. 썰어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군사 개혁은 비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그런 반감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일 감정이 고조됐습니다. 그리고 민중들의 지지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러는 상황에 바로 청일전쟁이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됩니다.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요동반도로 일본이 진출하죠. 요동반도 어딘지 여러분들 다 알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진출하는 거예요. 요동만 차지하는 게 아니죠. 자, 대만도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해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딱 마련했는데, 젠장,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이 세 나라가 서로가 딱 힘을 합쳐서 간섭을 하는 겁니다. 일본을 간섭을 해요. 이게 그 유명한 삼국 간섭이 되죠. 그리고 한마디밖에 안 해요. 일본들이 왜 이러니?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미안해 그러면서 그 요동을 자 이적을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줘. 미안해 정. 그리고 대만도 돌려줘요. 따이완도 돌려줘.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느낌이 딱 들었죠. 러시아가 힘이 진짜 센가 보네.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를 거뒀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일본이 세계에서 힘이 제일 싼 나라로 인식을 했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삼국 간섭하면서 결국 일본이 정말 아주 그냥 이 어린 마음 어린아이처럼 지금 어떻게 돼? 청나라한테 되돌려줘. 여기서 우리 사람들은 러시아가 힘이 세구나. 특히 고종 같은 사람은 러시아를 통해서 지금 일본을 견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누구 역할도 되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 명성황후 입장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결국 친노파들, 이범진 같은 친노파들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범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특세를 합니다. 친노파가 한반도 조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친일파였던 박영영 에이씨 뭐야 그러면 다시 일본으로 망명을 합니다. 자, 일본이 여러분들 반전을 깨하고 싶겠죠. 청일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자기들이 대륙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지금 드디어 러시아 때문에 그리고 한반도에서까지 영향력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자 드디어 일본은 여우사냥이라는 이름하에 결국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무슨 사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을미사변을 일으키는 겁니다. 만행을 저지르는 거죠. 자, 나라의 국모가 시해당했습니다. 그것도 일본의 정규군한테 죽음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조폭 거시기들한테 당한 겁니다. 한마디로 깡패한테 당한 겁니다. 자, 유생뿐만 아니라 한국 민중들은 분노했겠죠. 반일 감정이 엄청나게 커졌을 겁니다. 거기다가 1차, 2차 갑오개혁의 한계성에 군사 부분의 개혁이 미흡하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자, 일본은 우리 한국 민중을 다독거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일환으로 결국 을미개혁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호를 건약, 즉 양력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군사제도 개혁도 하는 척합니다. 중앙군으로서는 친이고 친위대, 지방군으로 진위대를 설치하기도 하고 또 위생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뜻에서 단발령을 시행하죠. 그리고 소학교를 설립하기도 하고 우편사무를 재개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단발령의 시행은 바로 유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노효경편에 이런 말이 나오죠.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해상, 효지시하라. 한마디로 머리털, 피부 하나 다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머리가 잘라진다. 특히 여러분들 이런 단발령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고종과 태자가 솔선수범해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채두관들이라고 그래서 순사나 그 다음에 군인에게 채두관이라는 직책을 부여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상투를 자르게 합니다. 진짜 큰 반발을 가져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을미의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특히 유인석과 이소홍 같은 유생과 그리고 농민들이 의병을 일으키죠. 자,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아간파천까지 이어져 가는데, 이 아간파천은 일본군이 일단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어디로 파견해요? 아이고, 지방으로 파견이 됩니다. 자, 고종의 신변 안전과 일본 세력의 약화를 위해 결국 러시아를 이용하려고 하겠죠. 특히 을미사변은 고종 황제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하지 않았겠어요. 자, 부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았습니다. 시신도 확보하지 못한 슬픔, 자기도 그럴 수 있다는 두려움. 그래서 결국 러시아 공사 베베로의 도움으로 결국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파천을 단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황제가 남의 나라 공사관으로 파천을 한다. 이권과 주권이 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역시 또 이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가보을미개혁이 사실상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홍집은 결국 민중들한테 돌멩이 맞아서 타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으로서 사실상 가보을미개혁 끝을 맺는데, 가보을미개혁의 가장 큰 역사적 의의는 갑신정변과 동원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된 겁니다. 특히 신분제 철폐죠. 그리고 갑신정변의 그런 하나의 개혁사 성가들의 입적도 반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재정의 일원화. 그렇지만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계도 있었죠. 일본의 건설 아래서 추진되다 보니까 일본의 어떤 침략성을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군사개혁이 비비했죠. 그리고 토지개혁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보을미개혁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가보을미개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1차 공기 끝나고 나서 청일 군대가 들어왔고 경복궁 점령됐고, 그 다음에 결국 가보개혁이 이루어지고 청일전쟁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가고제라든가 신분제, 가고제라든가 신분제가 여러분들 철폐됐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이 점을 좀 기억해 두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개혁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수령의 권한이 약해지고 재판소가 설치되고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94, 99년에 있었던 1차, 2차 개혁은 여러분들 따로따로 내용을 정리해도 되지만 같이 섞어서도 이해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특히 1차, 2차 개혁의 이 개혁안의 내용들이 홍범 14조로 선포되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895년에 을미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을미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 을미사변에 대한 반일 감정이 컸다는 부분, 그리고 갑오개혁에 있어서 이 군사 부분에 대한 개혁이 없었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반일 감정이 아주 고조가 되자 일본이 무마기한이란으로 자, 양력사용 종두법 시행, 그리고 단발령을 실시했었다는 거. 그리고 군사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이렇게 해외의 일환으로서 친위대와 진위대도 이렇게 창설이 됐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내용을 이렇게 알아두면 뭐 여러분들 각종 시험에서 뭐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역시 자, 아간파천이 있고 나니까 이권과 주권이 어떻게 됐겠어요? 많이 빼앗겼겠죠. 그래서 이권과 주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독립협회의 활동, 그리고 바로 독립협회 요구가 여러분들 환공을 요구하면서 결국 자주국가를 건설했으면 하는 바람을 실천한 바로 대한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대한제국 때 시행되었던 광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갑오을미개혁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